손이 떨렸어요. 먼지 뒤덮인 낡은 액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거실로 뛰어갔죠. 사모님 앞에 그걸 내밀었어요. 저희 남편을 아시나요? 그 순간이었어요. 온 집안이 얼어붙었죠. 사모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이 급하게 달려오셨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파출부였거든요.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죽어라 일하는 40줄 아줌마였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었고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동갑내기였죠. 고아원에서 만났었고요. 20살 되던 해 퇴소했었는데 둘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죠. 막연하게 서울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월세방 하나 얻었었는데 방 하나에 화장실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훈이는 공사판 막노동을 시작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서로 의지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면 창훈이가 먼저 나갔었고 저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밤이면 둘이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진짜로요. 1년쯤 지나서 창훈이가 중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배달도 하고 주방일도 배웠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지만 창훈이는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그 식당으로 따라 들어갔었는데 설거지 자리가 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식당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발 붓는 건 기본이었고 허리 아픈 것도요.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좋았죠. 25살 되던 해였습니다. 임신했어요. 창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웃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구청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둘이서요. 결혼식은 못 올렸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축하해 줄 사람도 없었고요. 창훈이가 미안해하길래 괜찮다고 했죠. 우리한테는 이게 더 좋다고요. 진짜 그랬어요. 참,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창훈이는 막 웃었거든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임신한 거 알고도 계속 일하게 해주셨었고, 애 낳고 나서도 다시 나오라고 자리 비워둔다고 하셨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딸이었습니다. 지은이라고 이름 지었죠. 작은 원룸에서 우리 셋이 살았었는데 창훈이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애 업고 설거지했어요. 사장님 사모님이 애를 봐주셔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쑥쑥 자랐죠. 시간이 참 빨랐어요. 창훈이는 그 중식당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나흘 쉬고 명절 때나 쉬었죠. 발이 부르터도 참았고요. 자장면 만드는 것도 짬뽕 만드는 것도 다 배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작은 가게 하나 차리자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았어요. 한 푼, 두 푼요. 통장에 쌓이는 걸 보는 게 행복이었죠. 지은이는 쑥쑥 자라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안 갈 거래요. 빨리 돈 벌고 싶다고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줘서요. 38살 되던 해였어요. 창훈이가 이제 가게를 차리자고 했습니다. 돈도 좀 모였다고요. 작은 중식당이었죠.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가게였지만 우리한테는 꿈 같은 곳이었어요. 가게 이름은 창미반점으로 지었습니다. 창훈이랑 미화를 합쳐서요. 첫날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요. 일주일 뒤에야 첫 손님이 왔었고 창훈이가 정성껏 자장면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뛰어갔죠. 한 달쯤 지나니까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우리 잘 될 것 같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아, 그때까지는요. 39살 되던 해 바로 옆에 큰 중식당이 생겼습니다. 체인점이었죠. 배달비도 안 받았고 가격도 우리보다 쌌어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전기세, 가스비, 재료비 다 밀렸죠. 40살이 됐을 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창훈이가 미안해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다시 하면 된다고요. 빚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 같지가 않았죠. 전세집은 그대로 살 수 있었어요. 전세금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창훈이는 공사판으로 나갔죠. 일용직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저도 일해야 했고요. 파출부 일을 알아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전화했고 면접도 봤죠. 경력이 없다고 해서 쉽지 않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파출부 자리가 났다고요. 근데 거기가 좀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재벌 가라고요. 할 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 집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문이 너무 컸거든요. 담벼락도 끝이 안 보였고요. 벨을 눌렀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들어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원이 있었고 분수도 있었죠. 집이 아니라 저택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발 벗는 곳부터가 우리 집 거실만 했습니다. 진짜로요. 나이 드신 여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다른 파출부분이셨죠. 박순자 언니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10년째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요. 긴장 풀라고 하시면서 여기 집안 어른들 다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순자 언니가 집 안을 보여줬습니다. 거실, 주방, 응접실, 서재, 방이 몇 개인지 세지도 못했어요. 계단도 2개나 있었죠. 회장님 방이 어디고 사모님 방이 어디고 도련님 방이 어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련님은 회장님 아드님인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신다고 했어요.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요. 식사 준비는 요리사분이 따로 계셨지만 설거지는 우리 몫이었죠. 점심때 순자 언니가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식당으로 갔는데 넓은 테이블에 가족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회장님이 웃으시며 어서 오라고 하셨죠.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셨습니다. 온화하고요. 편하게 일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집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사모님도 웃으셨습니다. 힘든 일 많을 텐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벌집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재벌들은 다들 무섭고 차가웠거든요. 옆에 계신 분이 아들분 같았어요. 나이가 60 정도 돼 보이셨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인사했는데 고개만 까딱 하셨죠. 말이 없으셨어요. 순자 언니가 나중에 도련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있고요. 작은 사모님은 정말 상냥하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면서 배려하겠다고 하셨어요.
손녀분도 봤는데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예쁜 아가씨였죠.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월급이 좋았어요. 전 직장보다 2배 이상 받았죠. 회장님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요. 지나가시면서 늘 오늘도 고생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은 거의 방에만 계셨습니다. 가끔 거실에 나오셨는데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보셨죠. 표정이 항상 어두웠어요. 어느 날 순자 언니에게 도련님은 무슨 병이 있으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마음의 병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래전 일로요. 여기 일한 지 10년 됐지만 그 얘기는 금기라고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금기라면 금기인 거죠. 작은 사모님이 좋으셨습니다. 가끔 차 한 잔 주시면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 아이 있냐고 물으시길래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몇 살이냐고 하셔서 15살 중학생이라고 했죠. 공부 잘하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평범하다고 했어요. 평범한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건강하고 라고 하셨는데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몰랐지만요. 손녀분도 자주 말을 걸어주셨어요. 제 방 청소할 때 힘드시냐고 물으시면서 자기가 좀 어질러놔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재벌집 손녀가 파출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갈 때였어요. 집에 가서 창훈이한테 그 집 사람들 진짜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했죠. 괜찮다고 했어요. 힘들지만 말고요. 돈도 잘 주신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이었지만요. 창훈이 일당이랑 제 월급 합쳐서 한 달에 조금씩 갚았죠. 지은이도 좋아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항상 힘들어 보였다고요. 미안했습니다. 애가 그걸 다 알고 있었구나.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오늘 창고 청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한다고요. 먼지 쌓이고 그러니까요. 창고는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박스들 다 꺼내서 먼지 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기도 시키고요. 순자 언니는 다른 일 하러 갔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씩 열어서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 액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하나씩 꺼내서 털었어요. 첫 번째 액자는 회장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액자는 사모님 사진이었고요. 세 번째 액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액자 속에 창훈이가 있었어요. 흑백 사진으로 된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무조건 창훈이었습니다. 창훈이의 20대 시절 사진이 분명했어요. 얼굴형, 눈, 코, 입, 하나하나가 다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창훈이는 35년 동안 단 한 시도 나랑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얼굴은 무조건 창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왜 이 집에 우리 남편 사진이 있지? 언제 찍은 거지? 창훈이가 이 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액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거실로 뛰어갔어요. 작은 사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 사진? 사모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갖고 나왔냐고 하시면서 당장 갖다 놓으라고 하셨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을 아시는 거예요. 사모님 얼굴이 굳어지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생기셨냐고 물으셨습니다. 혹시 몇 살이냐고요? 40살입니다. 사모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일어나셨어요. 회장님 방으로 뛰어가셨죠. 회장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액자를 꼭 안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대체 왜 우리 남편 사진이 이 집에 있는 거지? 창훈이가 이 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회장님 방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작은 사모님이 급하게 뭔가 설명하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이 액자를 보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사모님을 보셨습니다. 사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은 사모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도련님의 20대 사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도련님이요? 그럼 우리 창훈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도련님이라고요?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36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회장님 손자가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외손자였죠. 도련님의 아들이었고요. 온 집안이 경사였다고 했어요. 손자가 4살 되던 해였대요. 도련님이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대전 쪽이었대요. 단둘이서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큰 사고였고 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산속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깊은 산속이었죠. 사흘이 지나서야 도련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워낙 산속 깊이 떨어져서요. 기적적으로 살아 계셨대요. 하지만 손자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었다고요. 아이가 워낙 작았고 사고가 밤에 났다고 했습니다. 발견도 너무 늦었고요. 사람들은 산속 깊이 떨어졌거나 들짐승이 물고 갔을 거라고 했대요. 도련님은 그 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매일 그 산을 뒤졌대요. 몇 년을 그랬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도련님은 자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대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요. 그 죄책감에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거울을 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싫었대요.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 사진도 다 버렸고요. 그렇게 10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들어가던 도련님은 그제서야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했대요. 작은 사모님의 권유로 늦은 나이에 딸도 낳았고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아프다고요. 회장님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모님은 계속 우시고 계셨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36년 전, 4살, 대전, 산속, 실종, 그리고 우리 창훈이. 입술이 떨렸어요. 작은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남편분이 어떻게 사신 분이냐고요. 어디서 자랐냐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훈이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저랑 같이요.
고아원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대전에 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동시에 저를 보셨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5살 때부터라고 했어요. 어떤 남자분이 창훈이를 데려다 주셨는데 5살 된 아이라고만 하고 가버리셨다고요. 그 전 일은 창훈이가 기억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몰랐다고요. 원장 선생님이 임시로 지어준 이름이 박창훈이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셨죠. 작은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남편분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냐고요. 올해 40이라고 했어요. 36년 전이면 4살이었을 거라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데 남편분한테 몸에 특별한 흔적 같은 게 있냐고요.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큰 흉터가 있다고요. 어렸을 때 다쳤던 것 같은데 창훈이도 기억을 못 한다고 했어요. 작은 사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혹시 그 잃어버린 손자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훈이가 이 집 손자일 수도 있다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창훈이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였죠. 평생 고아로 살았던 창훈이한테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도련님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혹시 아니면 도련님이 너무 상처받을 거라고요. 작은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DNA 검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남편분한테는 언제 말할 거냐고요. 오늘 저녁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창훈이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창훈이가 믿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창훈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녁 8시쯤 창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죠. 씻고 나온 창훈이를 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도련님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얼굴형, 눈매, 입 모양, 하나하나가 똑같았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렇게 똑같은데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창훈이가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창고에서 액자를 찾은 것. 그 사진이 창훈이랑 똑같았던 것. 작은 사모님이 회장님 방으로 데려간 것. 36년 전 이야기. 4살짜리 손자가 실종된 것. 대전 고아원. 모든 게 일치하는 것. 창훈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멍하니 저를 보고 있었죠.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집 손자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창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재벌집 손자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지역도 시기도요. 창훈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거냐고요. 가족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했어요. 창훈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었죠. 창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면 자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둘이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오늘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DNA 검사를 할 거라고요. 창훈이도 같이 오라고 하셨죠. 점심때 창훈이가 왔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온 거였습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도 거칠었죠. 회장님과 사모님을 처음 봤습니다. 창훈이는 긴장한 것 같았어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창훈이를 보시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창훈이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손을 들어 창훈이 얼굴을 만지려다 멈추셨죠. 떨리는 손이었어요. 사모님도 우시고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이었어요. 회장님이 미리 예약해 두셨다고 하셨죠.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입안을 면봉으로 긁는 거였어요. 창훈이도 했고 회장님도 하셨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련님 것도 검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칫솔이랑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왔다고요. 도련님이 아시면 상처받으실까봐 몰래 한다고 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검사랑 아버지 검사 둘 다요. 일주일이요.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창훈이한테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하셨어요. 좋은 식당으로 갔죠.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창훈이는 어색해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회장님이 이것저것 권하셨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사모님이 창훈이한테 물으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요. 힘들지 않았냐고요. 창훈이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미화랑 같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고요. 사모님이 또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작 찾아줬어야 하는데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요. 창훈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창훈이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죠.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에 맞으면 어떡하지? 회장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요.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언니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먼저 퇴근한다고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계셨어요. 작은 사모님도 오셨고요. 창훈이도 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안 보였습니다. 떨려서요. 그런데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사모님도 우시면서 웃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검사도 일치한다고요. 아버지 검사도 일치한다고 하셨어요. 둘 다 99.9% 일치한다고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맞고 아버지와 아들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맞는 거였어요. 우리 창훈이가 정말 이 집 손자였어요. 도련님의 아들이었고요. 회장님이 창훈이를 꼭 안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처음 안는 거였어요. 36년 만에요. 사모님도 창훈이를 안으셨습니다. 계속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창훈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작은 사모님도 우셨어요. 다들 울고 있었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도련님한테 말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언제 말씀드릴 거냐고요. 회장님은 내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요. 창훈이한테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가족 식사 자리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훈이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믿어줘? 창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게요. 가족이 생겼다는 게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요. 자기를 찾으려고 했냐고요.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아버지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을 거라고 했어요. 36년 동안요. 당신을 찾으려고 산을 몇 년이나 헤맸다고요. 당신 때문에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창훈이가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줬냐고 물었어요. 자기 때문에 아프셨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창훈이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정장을 입었는데 어색해했죠. 평생 작업복만 입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창훈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님, 사모님, 작은 사모님, 손녀분까지요. 그런데 도련님은 안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을 부르겠다고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죠. 회장님이 도련님 방으로 가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련님이 나오셨어요. 거실로 걸어오셨죠. 창훈이와 도련님이 마주 봤습니다. 둘이 똑같았어요.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젊은 아버지와 늙은 아들처럼요. 도련님이 멈춰 섰습니다. 창훈이를 보시더니 입을 벌리셨어요. 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병기라, 내 아들을 찾았다. 우리 손자를. 도련님이 주저앉으셨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신 거였습니다. 쇠약해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입술도 떨렸죠. 창훈이를 보고 또 보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도련님을 부축하려 했지만 도련님은 그냥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일어날 힘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창훈이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처음 보는 거였죠.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요. 도련님이 천천히 손을 올리셨습니다. 늙어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그 손이 공중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손이 창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도련님 손이 창훈이 볼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계셨죠. 정말 내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창훈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자세히 보셨습니다. 눈을 보시고 코를 보시고 입을 보셨죠.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구나. 흐느껴 우셨습니다. 목을 놓아 우시는 거였어요. 36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창훈이도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도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4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도련님이 창훈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힘없는 팔로 아들을 꼭 안으신 거였어요. 36년 만에 안는 아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계셨죠. 창훈이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아버지였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죠. 둘이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회장님도 우셨어요. 사모님도 우셨고요. 작은 사모님도 손녀분도 다들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도련님이 창훈이를 떼어놓으며 얼굴을 또 보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잘 자라줬구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어깨를 만지시고 손을 잡으셨죠. 정말 실제하는 아들인지 계속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훈이 손을 보시더니 또 우셨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보이는 손이었죠. 고생 많았구나.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도련님이 창훈이 손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창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찾았냐고요. 회장님이 대신 말씀하셨어요. 몇 년을 산을 헤맸다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찾겠다고요.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찾았다고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창훈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마치 아기로 돌아간 것처럼 투정을 부리면서 울며 말했어요. 왜 저를 못 찾은 거냐고요. 왜 이제야 오신 거냐고요. 40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였어요. 아버지를 찾던 그 아이였죠. 도련님이 대답하셨어요. 산이 너무 깊었다고요. 아이가 너무 작았다고 하셨습니다. 사고가 밤에 났고 발견도 늦었다고요. 그래도 포기 안 했다고 하셨어요. 몇 년을 찾아다녔다고요. 그러다 결국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요. 아들이 죽었다고 믿어야 했던 게요. 창훈이가 말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려고 꾸역꾸역 잘 살아왔다고요. 힘들어도 포기 안 하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또 울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요. 작은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다고요. 다시 만났으니 이제 함께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도련님이 창훈이를 보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곁으로요. 창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봤어요. 미화도 같이 와야 한다고 했죠. 저랑 지은이도요. 도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아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탁했습니다. 계속 아들 곁에 있어 달라고요. 며느리로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손녀도 우리 손녀라고요. 눈물이 또 났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족이라고요. 다 같이 이 집에서 살자고 하셨어요. 창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는 눈빛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가족이니까요. 도련님이 다시 창훈이를 안으셨어요. 이번엔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날 밤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정말로요. 일주일 후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전셋집에 있던 것들도 별로 없었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가져갈 게 없었죠. 회장님이 짐은 그냥 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새로 사주신다고요. 하지만 창훈이가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산 흔적이니까요. 지은이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벌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정말이라는 걸 알고는 울었어요. 기뻐서요. 할아버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생겼다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지은이는 그게 제일 좋았나 봐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이사하기 전날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언니는 거실에서 청소하고 계셨죠. 제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대요. 저희 남편이 도련님 아들이라고요. 이제 가족이 됐다고요. 순자 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울고 계셨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하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있냐고요.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예뻤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언니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많이 도와주셔서요. 언니가 없었으면 적응 못했을 거라고요. 순자 언니가 웃으셨어요. 자기도 기쁘다고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기쁜 일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련님이 웃으시는 걸 본 것도 처음이라고요. 언니가 부탁했습니다. 도련님 잘 모셔드리라고요. 아들분도 행복하게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재벌집은 넓었습니다. 우리 전셋집 열채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방도 따로 줬고요. 창훈이랑 저랑 쓸 방이었습니다. 지은이 방도 따로 있었죠. 방 안에 있는 침대만 해도 우리 집 거실만 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요. 옷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요. 창훈이는 적응을 못했습니다. 너무 불편해했어요.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고 했죠. 화장실이 너무 크다고요. 평생 좁은 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랬나 봐요. 첫날 밤 창훈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침대가 불편하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침대보다 바닥이 편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요리사분이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호텔 조식 같았어요. 빵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계란도 여러 가지였죠. 창훈이는 어색해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지은이만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도련님이 창훈이 옆에 앉으셨어요. 아침은 먹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창훈이는 네라고 대답했죠. 도련님이 웃으셨어요.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도련님은 매일 아침 창훈이 옆에 앉으셨어요. 함께 밥을 드셨죠.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계속 창훈이를 보셨습니다.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걸요. 회장님이 창훈이한테 일은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일할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창훈이는 싫다고 했어요. 일을 해야 한다고요. 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회사 일을 배우라고요. 천천히 배워서 나중에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죠. 창훈이는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요. 배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도와줄 거고 할아버지도 도와줄 거라고요.
창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창훈이는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워했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창훈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회사 서류를 보고 또 봤죠. 회장님이 쉬라고 해도 안 쉬었습니다. 도련님이 걱정하셨어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요. 천천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창훈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고 싶다고요. 저는 집에서 지은이를 돌봤습니다. 파출부 일은 그만뒀어요. 이제 며느리였으니까요.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이상했어요. 손이 근질거렸죠. 작은 사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요. 사모님 대접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죠. 지은이는 좋은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회장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적응을 못했습니다. 애들이 다 부잣집 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씩씩했어요. 금방 친구도 사귀었고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원래 머리가 좋은 애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련님이 창훈이를 산책시키셨습니다. 둘이서 정원을 걸으셨어요. 저는 멀리서 봤죠. 도련님이 창훈이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창훈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고요. 창훈이가 말했어요. 행복하냐고 물으셨대요. 여기서 사는 게 괜찮냐고요. 창훈이는 좋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러셨대요. 자기도 행복하다고요. 아들이 곁에 있어서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창훈이가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했대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어디 가시면 안 된다고요. 도련님이 웃으셨답니다. 그러겠다고요. 아들 보는 재미로 살겠다고 하셨대요. 저도 울었습니다. 좋아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창훈이는 많이 변했어요. 말투도 좀 달라졌고요. 옷도 달라졌죠. 이제 정장을 자연스럽게 입었습니다. 회사 일도 배웠어요. 회장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빨리 배운다고요. 머리가 좋다고 하셨어요. 도련님은 건강해지셨습니다. 아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기셨으니까요. 예전보다 많이 웃으셨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도 잘 드셨고요. 산책도 자주 나가셨어요. 창훈이랑 같이요. 작은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약도 덜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최고의 약이라고요. 어느 날 회장님이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발표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거실에 다 모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도련님, 작은 사모님, 손녀분,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훈이를 정식으로 가족 호적에 올린다고요. 이름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창훈이는 박창훈이 아니라 이창훈이 된다고요. 회장님 성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창훈이를 후계자로 지정한다고 하셨어요. 회사를 물려줄 거라고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창훈이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도련님이 창훈이를 안으셨습니다.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잘할 거라고요. 창훈이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가족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창훈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평생 곁에 있어줘서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고요. 같이 살아줘서요.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작은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창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창고로 갔습니다. 그 창고였어요. 제가 액자를 발견했던 곳이었죠. 박스들을 열면서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환기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박스를 봤습니다. 액자가 들어있던 박스요. 열어봤어요. 액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죠. 20대 사진, 30대 사진,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손자랑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4살 아기를 안고 웃고 계시는 도련님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36년 동안 여기 버려져 있었구나. 작은 사모님도 옆에 오셨어요. 사진들을 보시더니 우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들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자고요. 이제 버릴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고요. 박스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도련님과 창훈이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회사 얘기를 하고 계셨죠.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보셨어요. 작은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에서 찾았다고요. 도련님 사진들이라고 하셨어요. 도련님이 박스를 보셨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열으셨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아들과 찍은 사진들이요. 도련님 손이 떨렸습니다. 4살 아들을 안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눈물이 흘렀죠. 창훈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같이 봤어요. 어린 자기 모습이었죠. 이게 저예요?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고요. 4살 때라고 하셨어요. 창훈이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아이는 행복해 보인다고요. 도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했다고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창훈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이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자고요. 도련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러자고요. 회장님이 오셨어요. 사진들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이 사진들이 아직 있었냐고요. 작은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에 있었다고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져온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잘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버릴 이유가 없다고요.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손자 사진이라고 하시면서요. 우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봤습니다. 가족이 함께요. 거실 벽에 사진들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젊은 시절, 결혼식, 아들과의 사진들이요. 그리고 새로운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의 가족 사진이요. 회장님, 사모님, 도련님, 작은 사모님, 손녀분, 창훈이, 저, 지은이까지요.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도 액자에 넣어서 나란히 걸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거였죠. 도련님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제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창훈이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웃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졌습니다. 35년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가족이 생겼고 집이 생겼고
미래가 생겼죠. 무엇보다 창훈이한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평생 외로웠던 창훈이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버려졌던 사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듯이 잃어버렸던 아들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요.